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왜 우리는 특정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정신과 의사는 어떻게 환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신뢰를 얻는 걸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러한 의문의 답을 제공합니다. 일본 아마존, 화술, 협상 분야 베스트셀러. 이렇게 말하면 모두 내 편이 됩니다. 일본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유튜버인 마스다 유스케가 저술한 이 책은 저자가 실제로 환자들에게도 사용하고 효과를 보고 있는 32가지 대화 기술을 예시를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았는데요. 저자는 말합니다. 가족과도 대화하기 힘들어하는 환자를 대하는 정신과 의사의 대화 기술을 익힌다면 소통의 능력이 향상되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이 책의 대화 기술을 익히고 실천하셔서 인간관계가 개선되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대화 기술은 왜 일과 삶에 도움이 되는가? 당신은 하루 동안 대화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2022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족 실태조사와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를 통해 부부 대화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30분,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는 하루 평균 1시간 미만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인 사람들도 13.7%나 됐습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 역시 남녀 모두 대화 방식의 차이를 꼽았습니다. 청소년의 60%가 가족과 하루 평균 1시간 미만으로 대화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빈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가족과의 정서적 교감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주 3에서 4회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청소년 가운데 부모님과 대화가 잘 통한다고 답한 비율은 47%였으며 주 1에서 2회의 경우도 42%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따로 식사하는 청소년 중 부모님과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로 나타났습니다. 왜 인간은 매일 대화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혼자서 생활하는 동물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혼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사회적 동물이라는 전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거나 유지하려면 서로 간의 접점이 필요합니다. 그 접점이 바로 대화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이 사람은 말솜씨가 뛰어나구나 라고 감탄한 적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은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의사소통 능력이 높다는 것은 커다란 장점이 됩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일할 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자신과는 타고난 재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배우는 무대에 오르기 전에 무대 뒤에서 대사를 철저히 암기합니다. 또한 실적이 우수한 영업사원도 고객과 만나서 나눌 이야기들을 평소에 완벽히 시뮬레이션합니다. 이처럼 능숙한 말솜씨는 타고난 재능보다는 빈틈없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훈련만 쌓으면 대화의 기술을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진심을 숨기는 힘도 있고 거짓을 간파하는 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대화 기술은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거나 사실보다 지나치게 과장해서 말하는 연기 기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대화 기술은 상대방의 본심을 파악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상대방에게 오해 없이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저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 중에는 자신의 내면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로서 갖춘 대화 기술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환자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환자의 내면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내면의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의사보다 더 섬세한 소통 기술이 요구됩니다. 평범한 대화법으로는 환자들이 마음을 열고 치료받도록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의 대화 기술이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정신의학은 뇌과학, 사회학, 철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이 융합해서 인간의 마음을 파악하는 최첨단 실용학문입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환자에게 신뢰받기 위한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와 대화합니다. 앞으로는 신뢰받는 사람이 성공한다. 당신이 익혀야 할 대화 기술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정신과 의사의 대화 기술입니다. 당신이 정신과 의사처럼 대화한다면 많은 사람에게서 신뢰를 얻어낼 수도 있고 상대방의 불안이나 걱정거리를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사를 받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신뢰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업무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은 눈앞의 이익이나 결과만을 추구하는 대화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화의 스토리 전개를 미리 정해둔다. 많은 사람이 대화의 스토리가 무수히 많다 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전개 방식은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진찰할 때는 다음과 같이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기본이 됩니다. 발단, 동기에 관해. 환자, 술 때문에 왔는데요. 실은 식구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의사, 그러셨군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오시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그렇지요. 솔직히 말해 정신과에 오기가 두려웠어요. 그래도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고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수월하게 올 수 있었어요. 의사, 감사합니다. 술은 매일 얼마나 마시나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인가요? 그 후 음주량과 음주의 원인을 확인하고 술로 인한 문제점도 짚어본다. 술에 취해 회사에 지각하거나 지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전개, 즐거움에 관해. 의사, 그래서 술을 끊자고 결심하셨군요. 환자, 네, 맞아요. 술을 끊겠다고 결심한 첫날엔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술을 마시면 불필요한 만남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니까 별로 좋지 않죠. 술을 끊으면 그 돈과 시간으로 제 취미인 낚시나 골프에 에너지를 쏟고 싶어요. 의사, 술을 끊으면 건강해지고 살도 빠질 겁니다. 술을 끊으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이야기해서 금주의 결의를 다지게 만든다. 절정, 불안에 관해. 의사, 그런데 실제로 술을 끊는 것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환자, 아니요, 불안하지 않아요. 다만 회식 자리에서 저 혼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거 하나는 불안하네요. 의사, 애초에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까? 술을 마시게 된 배경을 묻는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거나 현재 가족이나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경우도 많다.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다. 결말, 제안에 관해. 환자, 술을 못 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도 잘 안 됐고 아내도 이제 믿어주지 않지요. 당연히 직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못 받고요. 이런 제가 술을 끊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사, 의미가 왜 없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술 끊는 것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10명 중 2~3명만 성공하니까요. 하지만 어려운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술을 끊으면 돈과 시간과 건강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잃어버린 신뢰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환자를 격려하면서 금주를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 통원할 것을 약속한다. 스토리에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 사이에 불안과 제한의 순으로 감정 기복을 연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스토리에 즐거운 일만 가득 넣으면 환자는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져서 질병을 똑바로 마주할 수 없게 됩니다. 불안을 연출하는 것이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하게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분명히 지양해야 할 태도입니다. 불안을 부추겨서 불필요한 보험 상품을 파는 것은 사기 행위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불안감이 없는데 정신과에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환자는 불안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찰을 받는 것이고, 만약 불안이나 문제가 대화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환자가 의도적으로 불안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사는 환자의 불안이나 문제점을 당연히 화제로 끄집어내야 하며 그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가장 무난한 스토리 패턴을 이용한다. 불안을 화제로 끄집어내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스토리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는 스토리의 리듬은 일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환자들의 감각에도 이미 익숙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토리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 리듬을 이용해서 환자의 신뢰를 얻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대화 속에서 감정 기복이 생길 수 있는 스토리를 설정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 기복을 겪으면 생각과 의욕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스토리를 세울 때는 동기, 즐거움, 불안, 제한이라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을 담아야 합니다. 대화하기 전에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자. 당신은 자신의 성격과 특징을 의식하면서 대화합니까? 많은 사람은 자신을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특징을 신경 쓰지 않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불량인격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불량인격은 대화 중에 무심코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갑자기 분노를 터뜨려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화가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화하기 전 단계에서 자신의 성격과 특징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와 착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전부터 생각하고 행동해온 방식 그대로 계속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족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신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가족에게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엄격하게 훈육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무심코 주변 사람들을 엄격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엄격하게 자란 경험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아이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형이나 오빠가 주변의 칭찬을 독차지하는 모범생이었다면 상대적으로 자신을 초라하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감을 쉽게 잃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족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힘듭니다. 자신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아버지는? 어머니는? 가족의 역사는 어땠는가? 가족 간의 권력 구조는 어땠는가? 자신보다 우수했던 형제자매가 있었는가? 다른 형제자매에게만 주변에 관심이 쏠리고 자신은 무시당했는가?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가?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변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자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속해 있는 사회, 업계, 회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업계는 어떤 업계인지, 자신의 회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면
거기에 속한 자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류 기업에 근무하고 엘리트 의식이 넘쳐나는 상사나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 속한 사람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거만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규율이 느슨한 IT 업계 등에 속한 사람은 진중한 자리에서 무의식적으로 너무 가벼운 말투로 이야기해버리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업계와 회사마다 각각 문화가 있고 그에 적합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격까지 변하기 마련입니다. 밖으로 나가 다른 회사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회사의 색깔에 물들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속한 업계는 어떤 문화와 가치관을 지니는가? 그 업계에는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많은가? 자신이 속한 회사는 어떤 문화와 가치관을 지니는가? 그 회사에는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각 시기와 세대의 영향. 당연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현재 나이와 자신이 속해 있는 세대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나이라면 지금까지 마땅히 해냈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해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새로운 일에 과감히 도전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50대가 되면 부모의 간병비나 자녀의 교육비가 걱정되고 직장에서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처럼 과감하게 도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나이의 영향을 떨쳐내기는 힘듭니다. 또한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도 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10에서 20대를 어떤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보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세대의 영향도 함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나이와 자신이 속해 있는 세대의 가치관, 그리고 상대방의 나이와 상대방에 속해 있는 세대의 가치관을 정리해두는 것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무의식적으로 가공한다. 우리는 가끔 스트레스나 마음의 피로 때문에 상대방의 인간성이나 생각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대화에 지장을 주거나 인간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나 이성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나 감정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의 의식이나 이성으로 깨닫기 어려운 영역을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며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이 무심코 동물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둔다면 다양한 실수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이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투영. 투영은 상대방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짜증을 내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짜증을 내고 있는 사람은 당신인데 당신은 상대방도 짜증을 내고 있다고 느낍니다. 또한 만약 당신이 어떤 일에 서툴다고 스스로 느낀다면 주변 사람들도 내가 그 일에 서툴다고 여기겠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이. 전이는 자신의 과거 체험을 상대방에게 겹쳐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적에 아버지에게 자주 혼나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상사에게 꾸중을 들으면 아버지가 생각나서 무의식적으로 상사를 미워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로부터 회사에 가기가 괴롭다 하는 상담을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회사는 원래 괴로운 곳이에요 라고 말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회사라는 조직에 평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소중히 여길지도 모르는 회사를 함부로 부정해버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전이. 역전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착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에게 분노의 감정을 품었을 때
자신도 상대방에게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투사적 동일시. 투사적 동일시는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그것을 전부 상대방의 탓이나 세상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영, 전이, 역전이, 투사적 동일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러한 심리적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그것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스스로에게 경종을 울려서 대화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불량 인격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화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대화를 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신과 상대방의 성격까지 파악하면 드디어 정신과 의사의 대화 기술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먼저 대화를 하기 위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화의 주인공은 상대방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업무적인 면에서는 당신이 상대방보다 상위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는 상사가 부하를 교육하는 경우, 대기업 직원이 중소기업 사장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심코 거만한 태도가 나오기 십상입니다. 그런 태도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불쾌한 기분을 초래하게 합니다. 이래서는 대화를 통해 목표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환자를 대할 때 이 환자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찰실 안에서 선생님으로 불리는 의사는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거만한 태도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스스로를 훈계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은 저와 다른 분야에서 훌륭하게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업사원은 날마다 똑같은 상품을 팔기 때문에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고객과 만나도 마치 영업이라는 이름의 게임을 소화하고 있는 듯한 건조한 느낌만 내뿜습니다. 이래서는 고객의 인격을 존중할 수 없고 그런 태도가 겉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므로 고객을 만날 때마다 매번 기분을 전환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누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동물. 대화를 할 때 알아두어야 할 또 하나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왜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듣기와는 달리 말하기는 항상 즐겁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고 이야기할 때 인간의 뇌에서는 식사를 할 때나 성관계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쾌락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장래의 꿈, 자신의 특기, 자신의 성공 체험 등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는 당신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반대로 직장 상사가 늘어놓는 자기 자랑을 계속 듣다가 지긋지긋해졌던 경험도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아무리 표정을 찌푸리고 있어도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은 무척 즐겁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입을 다물고 상대방이 마음껏 말하도록 해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최고의 대화 기술이 됩니다. 마음껏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즐거움을 맛본 상대방은 이야기의 내용은 둘째치고 알찬 대화였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말하면 말할수록 그리고 당신이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당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호감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은 듣는 사람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뇌 처리 속도와 작업 기억 용량에 맞춘다.
혹시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방이 이해해주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어렵게 설명한다고 짜증을 낸 적이 있습니까? 이런 현상은 모두 자신과 상대방의 지적 능력이 달라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지적 능력의 차이가 사람의 우열을 가리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운동신경의 좋고 나쁨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듯이 지적 능력의 차이가 사람의 우열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지적 능력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화할 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머리 회전이 빠르다 또는 느리다로 표현되는 뇌 처리 속도와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하는 작업 기억 용량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뇌 처리 속도와 작업 기억 용량이 당신보다 떨어지는 경우 당신이 한 번에 A와 B, C를 이야기해도 상대방은 A와 B 혹은 A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당신, 이번 파손 사고는 건품 오류뿐 아니라 열악한 포장과 택배사와의 관계성이 옅어지는 등의 문제가 겹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대방, 건품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상대방의 지적 능력은 실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파악할 수 있지만 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이해한 척 하는 경우에는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나이로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적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대방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은 한 번에 A와 B, C를 이야기해도 그 일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A와 B, C를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씩 이야기하며 이해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 이번 파손 사고는 건품 오류가 커다란 원인이죠. 상대방, 네, 지시대로 건품하는 걸 소홀히 했습니다. 당신, 포장도 약간 엉성했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 매뉴얼대로 포장하긴 했는데 그 매뉴얼을 더 상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신, 그리고 회사 전체적으로 택배사와의 관계도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상대방,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지적 능력이 높은 경우에는 하나씩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짜증을 낼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A와 B, C를 한 번에 이야기한 후 또 D와 E, F를 한 번에 이야기하는 식으로 신속하게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은 논리적, 비판적, 대국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머리 회전 속도가 다소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만 하면 상대방은 반드시 이해해 줍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왜곡해서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야기한다고 다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를 대하다 보면 말해도 통하지 않는 일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이 말하면 통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지 오히려 의아할 정도입니다. 저는 환자를 진료할 때 당연히 오해가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대화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면 모두 내 편이 됩니다. 일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